일단 우리가 그러면 판단을 했어요. 그러면 이 판단이 잘한 거냐 못한 거냐 라고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? 그래서 처음 데니얼 카너먼이 잡음? 나는 굉장히 편향에 대해서 연구를 한 책을 냈었고 논문을 써왔는데 네. 잡음에 좀 집중해 봐야겠다라고 그렇죠. 계기가 된 이유가 보험 역시도 보험 심사에 대해서 의뢰가 온 거예요. 그래서 그걸 조사하다 보니까 이건 편향이 아니라 잡음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건데 우리도 보험료가 너무 비싸면 가입을 안 하잖아요. 네. 안 하죠. 딱 적정한 우리의 불안과 가능성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심리적 요인에 딱 적절한 가격이 매겨져야 그래 안 보면 뭐 7만 원, 뭐 4만 원이면 들만하지. 네.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. 근데 안보험 23만 원이다 이러면 글쎄 이렇게 되는 거예요. 딱 적정한 가격을 맞춰야 되고 그리고 보상을 할 때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. 진짜 암에 걸렸을 때 이 환자에게 얼마를 줘야 되고 네. 얼마까지 매길 것인가에 대한 판단 기준 그런 것들을 정확히 매길 수 있는가에 대해서 데니얼 카너먼에게 맡긴 거죠. 이 부분을 좀 해결해 달라라고. 예. 그 사례도 되게 재밌어요. 그렇죠? 대부분의 그 의뢰를 한 입장, 그 대표이사들이 그렇게 의뢰를 했던 걸로 나오는데, 이게 뭐 예를 들면 그런 실험이었던 것 같아요. 손해 사정사들별로 얼마나 그 보험료를 다르게 책정하는가, 네. 그 여기서 말한 그 변산성이 네. 얼마나 큰가, 이런 것들을 사실 좀 보고 싶었던 것 같은데, 대표들이 생각하기에 본인이 생각하는 그 편차는 한 10% 이내일 거다. 예를 들면 김로사가 판단한 금액과 김익수가 네. 판단한 금액은 그렇죠. 크게 차이가 안 날 거다. 뭐 한 10만 원에서 한 11만 원 수준 왔다 갔다 그 할 거다. 정도는 오케이. 그 정도는 이랬죠. 뭐 오케이죠. 네. 라고 네. 했는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조사를 하고 분석한 결과는 완전히 달랐다. 45%. 네. 그 정도까지 차이가 났다라고 결과가 나왔어요. 그러니까 저는 뭐 한 5만 원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김로사는 10만 원이다.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죠. 그걸 보고 대표들이 엄청 놀랐다 그래요. 그만큼 비용의 로스가 발생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. 그래서 그러면 누가 판단해도 다 똑같아야 하는 거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만약에 와인에 대해서 변산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 이 와인은 세계 최고의 와인이다 했을 때 어떤 사람은 동의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동의하지 않을 수 있고 이 영화는 스릴러계의 정말 최고의 재밌는 영화다 했을 때 그거는 어떤 사람에겐 또 재밌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부족한 작품이다라고 여겨질 수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환영되고 기대되는 부분이래요. 하지만 의사가 판단을 내린다거나 그리고 보험사가 판단을 내린다거나 이럴 때는 좀 더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게 좋다라는 판사의 거죠. 형량도 마찬가지고. 네. 근데 진짜로 그게 맞는 얘기인 것 같긴 해요. 우리가 좀 뭔가 기대치보다 조금 못했을 때에 허용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우리가 생각한 것과 너무 큰 편차가 나면 우리에게 직접적인 손실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. 그런 편차가 크면 클수록 위험해지는 영역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런 데에서는 그래서 반드시 내 어떤 판단 기준에 잡음이 껴있는 게 아닌가를 확인을 해야 된다. 책의 가치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게 우리가 얘기한 어떤 그런 뭐 의학이나 아니면 판결이나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오락이나 교육이나 굉장히 넓혀서 생각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활용하길 바란다라고 하셨거든요. 네. 저도 어떤 생각했냐면 네. 이 책 읽으면서 제가 투자할 때 그냥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봤거든요. 맞아요. 그 기분에 많이 또 영향을 받게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는데 기분이 매우 상쾌해. 그런 날은 좀 뭔가 긍정적인 마인드로 이렇게 투자를 하고 뭔가 좀 손실이 나도 뭐 이 정도에 날 수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 반면 같은 그 투자 상품을 보는데 어느 날은 아침부터 기분이 안 좋아. 뭔가 사건 사고가 있었어. 그러면 조금만 내려 이거 왜 있다고야? 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면서 그냥 막 팔아치워버릴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. 이런 것도 일종의 좀 잡음이 낀 거 아닌가. 나의 편향과는 또 다르게. 그래서 그런 영역에서도 좀 이걸 인지하고서 네. 내가 좀 어떤 기준을 좀 명확하게 딱 세워놓고 나의 기분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어떤 기준치에 맞게 움직이도록 뭔가 방어 장치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. 네. 아까 여기 재밌는 말이 나왔는데 네. 뭐요? 뒤쪽에 기분이 좋으면 개소리도 잘 수용한다. 이게 상황 잡음인데 맞아요. 이게 개소리의 수용성이라는 건데요. 그러니까 이 정말 영어로 그런 식으로 그런 용어까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사실 기분이 너무 좋을 때는 투자를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. 좀 막 이상한 사기치는 말 같은 것도 뭐 그럴 듯하네 이러면서 할 수도 있으니까 좀 그런 경계해야 되고
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왜 하루에도 정말 많은 판단을 한다고 하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이런 책을 읽으면 빅데이터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빅데이터 얼마나 믿을 수 있는 건데 이런 근거가 있어요. 이 책에는.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왜 삶의 길을 걷는 판단이라는 것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책인 것 같아요. 네. 네. 그리고 저 재밌는 사례도 또 발견한 게 하나 있어요. 어떤 거예요? 이렇게 보면 빠시형님이 이렇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같은 거 하실 때 보면 본인이 댓글을 남기시면 거기다 본인의 좋아요를 꼭 누르시더라고요. 전 처음에 왜 저렇게 하시지? 저기 효과가 있나?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. 날 사랑하니까, 솔직히. 날 사랑하니까. 그러니까 자기의 다른 표현이구나. 나는 나의 댓글을 사랑한다. 이런 표현인 줄 알았는데 여기에 그게 진짜로 효과가 있대요. 그런 내용이 있어요. 보니까 연구진이 사람들이 그 웹사이트의 댓글을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하는가에 대해 조사를 좀 했대요. 근데 인위적으로 어떤 특정 댓글에 좋아요를 다 누른 거예요. 최초의 좋아요를. 그러니까 아무런 좋아요가 없던 댓글에 처음으로 눌렀다는 거죠. 그랬더니 이후에 계속 좋아요가 눌릴 그런 확률, 그런 반응이 나타날 확률이 25%가 증가했대요. 와, 그러니까 실제 효과가 있는 거예요. 근데 이런 것도 와, 일종의 진짜? 어떤 잡음의 효과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게 네. 최초의 어떤 잡음을 발생시킨 게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쳐서 여기에 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줬더라. 맞아요. 그래서 여러분이 마케팅을 할 때도 이런 잡음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. 활용할 수도 있죠. 그러니까요. 사람들의 잡음을. 되게 네. 온갖 영역에서 활용할 재밌네. 여지가 많은 것 같아요. 예. 네. 근데 제가 좋아요를 누르는 이유는 그 이유가 아니라 네. 제가 이제 글을 동시에 많이 쓰다 보니까 네네. 좋아요를 누른 거는 다 쓴 거야. 일단 올려놓고 예. 올려놔야 딴 데서 수정을 할 수 있어서 좋아요를 안 누른 거는 지금 쓰다 만 거예요. 표시였어. 표식이었어. 저만의 표시야. 표식이었어. 그러니까 완료 마침표. 이 글은 끝났구나 이거예요. 재밌네요. 왜냐하면 이제 오타도 막 그러니까 일단 가안을 올려놓은 다음에 다시 또 읽어봐요. 네. 그건 됐으면 이제 그때 좋아요 딱 누르거든요. 오타 없으면 그런 의미였습니다. 저한테는. 그렇군요. 저는 그런 건 좀 몰랐고 아무튼 네. 그게 효과가 있다. 그렇죠. 실제로. 예. 네. 재밌더라고요. 이런 내용도 보면서. 네. 그렇죠. 저희는 이제 판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. 판단은 왜 어렵냐? 인간의 마음을 도구로 하기 때문이다. 그리고 사실 판단이라는 것은 뭐 yes or no 아니면 이 정도로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은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.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판단해야 한다는 거예요. 네네.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. 답이 없는 거죠. 대부분의 그 판단은 보면 이렇게 직관에 의지하는 것 같아요. 본인의 네. 과거의 경험에 비추었을 때 이런 상황엔 이런 게 적절해. 그래서 좀 뭔가 어떤 객관적인 지표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경험이나 나의 어떤 본능, 나의 직관, 촉 이런 거에서 그쵸. 결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.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과연 그게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게 맞느냐 그런 의문도 또 제시하고 있죠. 네. 근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. 자, 일단 우리가 그러면 판단을 했어요. 그러면 이 판단이 잘한 거냐 못한 거냐 라고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? 그거는 판단이 이제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근접했어. 근데 이 근접한 게 굉장히 잦았어요. 그리고 오랜 시간 맞았어요. 그러면 이 사람은 좀 판단을 잘 하는 사람이다. 라고 볼 수 있겠죠. 네. 그리고 판단을 내리게 된 과정의 질을 평가하는 거. 점쟁이처럼 어떻게 계속 왜 문어가 예전에 뭐 축구 그 경기 결과를 승패를 우연으로 맞췄으니까. 굉장히 좀 희박한 확률로 월드컵. 예. 계속 예. 계속 맞췄잖아요. 그렇죠. 그런 걸로 판단한다고 하면 사실 그 문어는 현명하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판단을 내리게 된 과정의 질을 평가를 해야 한다. 그렇죠. 그렇죠. 너가 어떤 근거로 이 판단이 나온 것인가. 예. 그래서 판단을 잘하는 것은 나중에 이제 검증을 해봤을 때 이 판단이 옳았다는 게 오랜 시간 잦았을 때 그리고 과정이 좋았을 때 예. 그렇게 볼 수 있고요. 근데 사람들은 좀 결과에 더 집착을 한다고 해요. 네. 그 과정보다. 그렇죠. 예. 과정을 보는 사람들은 성인군자 몇 개 없을 것 같고 이제 판단은 이 책에 보면 이제 두 가지 판단이 나오는데 하나는 예측적 판단이라는 게 나오고 하나는 이제 평가적 판단이라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결국 결론을 중요시한다는 것은 이제 평가 그 단계에서 아마 검증할 수 있는 부분들일 텐데 대부분은 예측적 판단에 굉장히 민감해하는 것 같아요. 근데 예측적 판단은 이게 맞히기가 확률적으로 좀 어려운 판단이기 때문에 그 두 부분에 좀 이렇게 혼선들 때문에 더 어려워한다라고 네. 좀 생각이 들기도 해요. 네. 여러분이 이 오늘 방송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. 근데 우리가
나중에 쉽게 이 책이 더 전달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. 또 네. 다른 책으로, 또 네. 다른 일화로. 네. 네, 그래서 근데 우리가 원류가 되는 책을 읽는 건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. 네. 그래서 이 책을 조금 독파한다면 네. 여러분의 판단과 생각의 틀을 만드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네. 이제 생각에 관한 생각도 되게 재밌는 책이잖아요. 그쵸. 그건 뭐 더 두꺼운데,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 책을 많이 안 읽어보신 분들도 쉽게 익혀요. 어려운 용어도 없고 그냥 읽으면 다 사례 위주기 때문에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읽으시게 될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생각에 관한 생각 같은 경우는 아까 편향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이번에 노이즈라고 하는 책은 말 그대로 편향이 아닌 자본에 대한 얘기니까 두 책을 한번 비교해 보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뭐 행동경제학과 어떤 생각의 오류들을 잡아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책이기 때문에 네. 예, 다시 한번 저도 읽어보시면 좋겠다는 강조를 하고 2부에서 또 그런 그럼 잡음을- 이런 게 왜 생겼고 사람들은 왜 그렇죠. 이렇게 왜 생겼고?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하고 잘못된 네. 판단을 내리는가 이런 내용들을 또 2부에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좀 그것들 줄이기 위한 예방 방법들 한번 네.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